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 입으로 탄핵, 계엄 이런 단어를 내뱉을 날이 있을까? 꿈에도 아주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데요.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도 역사의 시간을 함께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숨 쉬고 푸념하고 정신줄 놓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찾아야 되고 행동으로도 옮겨야겠습니다. 그래서 한판도 오늘 그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전국 상황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충북도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의원님 오랜만에 뵙고요.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오늘 쓴소리 단소리 아주 그냥 가감 없이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 토크 출발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의 의미는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원 제적의원 수가 300명이 정원이고요. 찬성 204표, 반대가 85표, 기권 셋, 무효 8. 이렇게 찬성이 된 거예요. 204표의 찬성의 의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권이나 무효는 사실상 이제 국힘당에서 부결 당론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 당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실 찬성표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 이것이 반란이다. 그러나 그분들의 고뇌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론의 입장이 아니었으면 이분들의 입장은 거의 찬성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저희는 딱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4표 플러스 알파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11명의 기권 무효가 꼭 찬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차마 찬성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찬성과 반대가 고루 섞여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11분은 고뇌가 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 없이 동의를 합니다만은 기권과 무효. 예. 네. 그런데 이 한동훈 이제 뒤에 얘기가 나왔었겠으면 당대표에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22, 23명으로 지금 당내에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개로 분류가 되는 이른바. 그분들이 만찬을 한번 이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만찬을 한번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의원들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2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른바 이탈표 12명 플러스 11명, 23명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한동훈 계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이 찬성이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기권 무효를 택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네요. 재석 의원과 재적 의원이지 않습니까? 재석 의원은 사실상 이게 무효나 기권 표가 거기에서 갖는 어떤 표결의 의미는 있지만 재적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표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무효표나 기권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론에 대한 암묵적 거부다.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죠. 그야말로 이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앞서서 지금 이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이탈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탈표가 국민의힘 내부 분열로 이어지는 어떤 기폭제 역할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이미 기폭제가 됐다고 보고요. 터졌다. 네. 그리고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더 갈등의 요인들은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근데 계엄 상황과 1차 탄핵, 2차 탄핵 이렇게 오고 가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좀 애매했어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별명이 이제 간동훈 얘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서는데 이걸 당리당략으로 보면서 거기서 갈팡질팡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패착이었다. 이 이탈표의 수치 이것은 사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보다도 한 사람이 빠르면 299명 아닙니까? 예. 299명 중에서 23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78%가 넘는 78.3%가 찬성의 비율이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300명 중에서 20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예. 찬성률이 68%, 무려 1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이 그렇게 일주일 이상 동안 당내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그 분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분당 얘기도 나옵니다만 분당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오히려 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뭔가 다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헌재 가서 저렇게 본인이 투쟁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싸울 것이고, 남아있는 국민의힘 뭐 지금 이게 아직도 집권 여당이냐 아니냐 하는 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예. 새로운 희망의 불꽃은 이미 탄핵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2번을 했잖아요. 이제 이번 3번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두 분은 인용을 할까 기각을 할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그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뭐 혹자들은 예. 그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정치 성향을 보고 뭐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은 그분들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그 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임명했느냐. 그 추천권자죠. 막 계산하잖아요. 예.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이제 그 국회 추천이 있고 대법원장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추천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걸 구분을 하는데 어떨 거다. 네. 그런데 그 재판관들은 정말 법리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적인 관점만을 놓고 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전원 탄핵 인용의 그 입장을 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여쭤볼 때는 좀 어렵게 여쭤보고 대답도 좀 힘들게 하시지 않으실까 했는데 거침없이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셨네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전망? 예, 탄핵의 인용 기각 이것은 결국은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목적범 즉 국헌을 문란하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과연 내란죄가 성립이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쪽의 헌법재판관들이 면밀하게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겠죠. 예, 내란죄라든가 또 이 다른 형사적인 그런 사항은 또 투트랙으로 또 재판에 또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기각이 뭐 거의 틀림없다. 뭐 몇 프로다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내란죄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 국회에 그 총 들고 그렇게 병력 들여가면 그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치열한 이제 법리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 내란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변론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라고 다 20번 정도의 변론을 대리인들이 가서 그것을 치렀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그런 의혹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했어요. 변론 기간이라든가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내란죄를 과연 어떻게 상대방이 치열한 법리 싸움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을 제 마음속에는 물론 그럼에도 이게 몇 프로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뭐 큰 대수이겠습니까? 내란죄 성립에 그 관건이 달렸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저기 변론을 하겠다. 사실 그 계엄을 선언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본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두 차례의 담화 마지막까지 뭐 몇 차례 더 있지만요. 그 처음에 그 탄핵이 되기 전까지 두 차례의 담화 속에서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구신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가. 그래서 이게 변론에 직접 참여하면 정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내란죄가 왜 뭐 내란죄에 대한 거는 이미 저는 판결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수사기관이 그 내란죄에 대한 그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요. 자,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퉈볼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법리 검토 먼저 뭐 하고 그 다음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순리예요. 그런데 수사에 먼저 착수했죠. 자, 법리적인 검토 자체가 필요 없는 완벽한 내란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이게 헌법 그 계엄법에 보면요. 입법과 행정만 계엄사가 통할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입법부는 왜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는 관여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입법부에 사실상의 이제 그 군 경위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것 자체가 일단은 그 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선관위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선관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열심히 싸우겠다고는 했지만 요 얘기에 대한 네, 그거는 뭐 이제 그 민주당이라든가 이상식 의원의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뭐 내란죄가 아주 100% 그런 그거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모든 것은 상황이 다 끝난 것이죠. 뭐 진행을 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법은 또 그게 아닌 것이죠. 법에 대한 그 요건, 구속 요건이라든가 적용 요건이 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꽤 알려진 헌법학자라든가 이 법학자들도 내란죄 성립이 되려면 참 굉장한 큰 심리가 벌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6명 지금 현재 재판관의 6명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9명이 돼 있는 상황에서 6명으로 갖고는 상당한 시일이 끌을 수밖에 없다. 내란죄 그렇게 파악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헌재법 23조에 보면요. 헌재 재판관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6명이 돼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3명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청문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4월 18일 날 또 두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이 두 분들 문형배, 이민선이라는 재판관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두 사람을 또 충원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는 사실은 잘 이게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협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것이 기소가 될 경우 재판부가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나옵니다. 헌재법 51조에. 그러니까 지금 형사 소송이 기소가 될 경우에 내란죄라든가 직권남용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헌재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안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니 뭐 총칼 들고 국회 들어가 가지고 법에 없는 국회를 탄압을 하면 그 내란죄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쉽게 얘기를 물론 뭐 심정적으로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가능성만 열어봅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란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 규정들이 다 되어 있고요. 아까 헌법 23조에 7인 이상의 그 했을 때 심리가 가능하다. 자, 심의나 변론은 6인도 가능합니다. 6인도 가능하는데 다만 7인이 참석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탄핵 결정을 인용할 때, 자, 탄핵이나 아니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는 7명, 최소 7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인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분의 2, 9명 중에 3분의 2,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6명이 심의하고 6명이 하면 만장일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지를 두기 위해서 7명 이상이 참석을 한 가운데서 인용 결정을 해라라고 헌법의 2항에, 그 23조 2항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뭐 그 국무총리가 이제 그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조속히 임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재 시간은 이제 돌기 시작을 했고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상황이 벌어질지는 우리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대통령 탄핵 정무과 관련돼서 관련 얘기를 지역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세요. 그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무슨 사안마다 너무 일찍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게 너무 과한가요? 김영환 도지사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뭐 안타깝다, 유감스럽다라는 정도의 표현만 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김영환 지사가 평상시에 먹은 그 발언이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년 3.1절 지나고 며칠 뒤에 그 위안부에 대한 그 국가배상 뭐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했죠, 정부에서. 하고 났을 때 그때 바로
정말 3.1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고까지도 얘기하면서 기꺼이 친일파.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고 예. 막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히 표현을 하시던 분이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안타깝다. 자, 이 안타까움이 그럼 윤석열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이냐, 아니면 진짜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는 정말 어려운 경제 환경이나 이렇게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말 국민들의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깝다고 한 거냐. 정말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제 화법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언어를 통한 자기의 어떤 줄타기, 뭐 좀 이런 것 같아서 정말 선명치 못한 정치인이다. 정말 지도자스럽지 못하다. 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12월 6일 날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주창을 했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탄핵 표결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체 고문장만 갖고는 애매한 그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건 충북도청에서 또 별도의 그 해명이라고 할까 설명이 있었죠. 이거는 사실상의 탄핵을 의미하는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뭐 애매하고 이렇게 될 수가 충분히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시간이 거치면서 대한민국 그 민심 불특정 다수들이 탄핵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 이것은 뭐 여론조사도 충분히 나오죠. 제가 본 상황에서 72%까지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일견 민심을 수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시도지사, 더더군다나 지자체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사안마다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원이자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뭐 이것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만은 하고 있는 일,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청주시는 청주시 이런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도민들 또 시민들을 다 정치 풍랑 속으로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 이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그분들의 발언이 그 정치적인 경랑 속으로 도민들을 몰아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전국 자체가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이미 거기 그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지도자로서 그 명확한 입장 표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인천, 서울, 부산 뭐 이런 데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 반대 입장이지만 홍준표 시장도 뭐 밝히고, 그런데 저희 그 김영환 지사만 애매모호한 뭐 이런 화법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이 이제 기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이 기재한 걸 가지고 좀 상당히 애매하다. 이제 이런 그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 다음에 그럼 도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정성 있게 얘기하지 않은 거를 그 다음에 수습 차원에서 도에서 얘기한다. 이런 것들도 그 지도자로서 가장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정치적인 발언이 가급적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 각종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이게 지금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상정하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하세월입니다.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청주공항특별법도 있죠. 민간 활주로를 더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의 막대한 또 이 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을 타 와야 시행이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 도지사라든가 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인 그 발언을 하는 것은 거기에 끝나지가 않는다. 이건 충북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 소신은 있으나 지역을 위해서 막 던지는 그렇습니다.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것이요. 말씀인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반 뒤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컨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주목을 받고 또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니면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라는 것들을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지사, 시장이라면 생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선거와 연결을 시켜서 하는 행동이라면, 발언이라면 이건 뭐 비단 충북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도지사가 본물 이루듯이 모여서 아니면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다음 선거를 다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민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위원장님을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맞물려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충북 정치인, 특히 단체장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장 2명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마도 모든 도민들께서 서슴없이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분 둘 다 국힘 소속이시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 도정, 시정 살림살이 하는데 악영향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국가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과 그 지방자치의 그 시스템 자체가 이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그 자치단체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예. 다분히 그동안 그 정치적인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관심사가 있을 때는 적절한 표현도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우리 도의 어떤 그 정책이나 앞으로의 어떤 그 살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보다는 본인들의 우려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예? 이게 뭐냐면 그 가장 큰 오송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이제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검찰 정권이 정말 큰 자기 뒷배였는데 이제 이 뒷배가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부담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검찰 정권이 무너지면서 검찰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오송 참사에 대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의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틀려질 것이다. 자, 그 속에서 이 두 분들의 좌불안석, 요거는 뭐 딱 불을 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에 큰 영향을 갖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다른 시각에서 지역 살림살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정치에 영향을 이제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예결위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도중에 이 사안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한참 예년과 같으면은 이제 지금 12월 중순쯤 되면 이제 쪽지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쪽지 예산이라는 게 별도의 우리 일정한 쌓아놓은 기금 중에서 예비비, 쪽지 예산으로 그래 어느 지역에서 뭐 수십억을 더 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참 지금 12월 달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면 다 스톱이 된 거고요. 우리 지역 얘기를 하자면은 음성 진천이 최근에 폭설이 내지 않았습니까?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 피해가 아주 이 TV 화면에서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각종 세부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다 지금 스톱이 된 건데요. 이게 일시적인 스톱이면은 다행으로 간 건데 이게 지금 사안별로 뒤로 확 미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이게 국가가 운영되는 거는 대통령 1인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가르마를 타거나 이제 이럴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시스템은 우리 예를 들어서 재난 지역이 되면 뭐 이제 행안부가 있고요. 저희 관계부서에. 자, 농지에 대한 피해는 농림부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도로나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붕괴가 있다라면 국토해양부가 나설 거고요. 자, 거기에서 촘촘하게 관련된 업무들이 있고요. 그 업무들이 사실상은 보고가 돼서 뭐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장관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결정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부재 시에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사회 국민들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은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잘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를 저도 당연히 희망을 합니다만은 지금 장관들 중에 7, 8분들이 지금 그 계엄령 찬성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도마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곧 그렇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가 그들 장관 이 결재 서류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모든 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민생 문제는 별 거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그렇게 장관 지난번에 농림축산 그 장관 나와서 장관 된 걸 지금처럼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또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국가에 아주 대란이 벌어지면요 민생 문제 제일 없고 힘없고 가난한 그런 그 서민들 또 뭐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생활에 직격탄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가 가벼우냐 중하냐 이 차이죠.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겁니다. 자, 이게 하급 관료가 이런 탄핵 국면에서 계엄 국면에서죠. 그런 실수를 한 것과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들,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거죠. 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거죠. 우리 한판 시청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게 될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 의원님 먼저 좀. 네, 그 정치권은 사실 국민들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무언가 설계하고 그게 해줘야 되고요. 국민들이 또 아파할 때는 옆에서 같이 위로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치권이 요즘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를 비롯한 저희 민주당 뭐 모든 정치인들 다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그 내용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그 성숙되리라고 보고 좀 국민 여러분 좀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주신다면 더 좋은 미래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님 오늘 좀 어려운 자리 또 오셔서 하실 말씀 원래 평상시에도 많으신데 오늘 꾹꾹 눌러 잡으면서 좀 하시는 느낌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참 맘 같아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이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그러죠.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나라가 큰 이 위험에 빠진 지금 시기 우리가 잘 극복을 하면은 정말 이 좋은 일 또 행복에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 섞인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한 지금 그렇습니다. 잠깐의 아픔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요. 끝내기 한판은 보통 MC는 안 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저도 오늘 한마디 좀 하려고요. 하시죠. 제가 준비한 사자성어는 상식동원입니다. 상식님도 나오시고 동원님도 나오셨는데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가 동원이 된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불편한 일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괜찮았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올해 들은 가장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로 다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리얼톡 한판!